지금 이 영상. 오늘 승부의 방향을 바꿔놓을 겁니다. 1월 12일 해외 축구,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승부가 갈리는 핵심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배팅 전에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vs 볼프스부르크.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케인을 중심에 둔 완성형 공격 구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케인은 중앙에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다가 타이밍을 맞춰 다시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첫 터치 이후 슈팅 전환이 매우 빠르고 필요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측면과 이선을 동시에 살리는 패스를 공급합니다. 오른쪽에 올리세는 인버티드 윙어로 안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킥 페인트로 수비수를 끌어낸 뒤 왼발 슈팅과 라스트 패스로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반대편 루이스 디아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중원에서는 고레츠카가 박스 투 박스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볼 회수, 박스 침투, 중거리 슈팅까지 추가 득점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로 바이에른은 전반부터 박스 안 슈팅 볼륨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느린 센터백을 상대로는 케인이 내려와 수비를 끌어당기고 양 측면이 동시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반복되며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집니다. 볼프스부르크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수비 라인의 기동력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전방의 페이치노비치는 피지컬과 제공권이 강점이지만 전방 압박과 측면 움직임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이선의 빈머는 공격 전개에는 활력을 주지만 수비 전환 시 백업 속도가 느립니다. 마예르는 패스와 연계를 담당하지만 전환 국면에서 중원 간격 조절이 섬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센터백 세이트와 쿨리에라키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제공권은 괜찮지만 회전 속도와 순간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뒷공간 대응에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져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전방 스피드와 수비 라인의 기동력 차이가 스코어로 직결되는 매치업입니다. 케인이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디아즈와 올리세가 동시에 뒷공간으로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케인이 측면과 박스 안으로 연결 패스를 섞어주면 그 사이 고레츠카가 박스 앞에서 마무리 각을 잡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 센터백들은 이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쥐고 지속적인 침투로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줄 결론. 전환 속도, 뒷공간 공략, 슈팅 볼륨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전술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가진 경기입니다. 맨유 vs 브라이튼.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볼 점유 시간을 늘리며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세스코는 장신이면서도 스피드를 갖춘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 제공권과 함께 대각선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듭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해 수비가 대응 방향을 헷갈리게 만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쿠냐의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상대 풀백과 센터백은 계속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결과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이 타이밍에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공을 받으면 컷백이든 리턴 패스든 한 번의 정확한 선택으로 유효 슈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운트는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 패스 판단이 모두 좋은 자원으로 세컨드 라인 득점 루트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 보호와 탈압박을 병행하며 점유를 유지한 뒤 다시 쿠냐와 마운트에게 볼을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맨유는 전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볼 점유와 슈팅 볼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듭니다. 브라이튼은 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통해 라인을 끌어올린 뒤 전방 연계로 찬스를 만드는 팀입니다. 웰백은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연계를 담당하며 이선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루다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다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노립니다. 하인세루드는 중원과 측면 사이를 왕성하게 커버하며 압박과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3백은 볼을 잃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강팀 원정에서는 이 간격 문제가 더 두드러지며 탈압박이 한번 실패하는 순간 수비 라인이 미처 정렬되지 못한 채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상대 박스 부근을 더 오래 점유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입니다. 맨유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압박하고 점점 더 깊은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쿠냐의 크로스와 컷백, 마운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세스코의 박스 안 제공권이 맞물리면 브라이튼 수비는 동시에 여러 위협에 노출됩니다. 브라이튼 역시 웰백과 그루다의 연계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메뉴의 점유 시간이 늘어나며 역습 기회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브라이튼 3백은 측면으로 끌려나갔을 때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어 쿠냐가 계속 1대1 상황을 만들수록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질 위험이 큽니다. 후반 중반 이후 메뉴가 박스안 슈팅 볼륨을 계속 쌓아나가는 흐름 속에서 한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 흐름은 크게 기울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시간이 흐를수록 박스 점유와 슈팅 기대값에서 메뉴가 점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베로나 vs 라치오. 베로나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지오바네를 축으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침투 위주의 역습 전개를 유지하는 팀입니다. 지오바네는 볼을 오래 끌기보다는 각이 열리면 곧바로 골문을 향해 파고드는 유형으로 역습 상황에서 존재감이 크게 드러납니다. 브라다리치는 좌측 윙백으로 왕복 능력과 크로스를 겸비했지만 전진 이후 뒷공간 커버가 완벽하지 않아 라인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함께 맡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체력 소모가 빠르게 드러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로나 수비는 기본적으로 박스 앞 두 줄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구조지만 윙백이 올라간 상황에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특히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누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이 맞지 않으면서 한 발 늦은 태클과 뒤늦은 커버가 겹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컨볼 상황에서도 미드필더 재정렬 속도가 느려 첫 위기를 넘겨도 두 번째 볼에서 다시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즌 28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 바로 위까지 내려온 수비 지표는 베로나 수비 구조가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상위권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등을 치고 버티는 연계와 박스 앞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차카니는 좌측에서 터치라인과 안쪽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윙어입니다. 짧은 드리블과 컷신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직접 슈팅 각을 만들거나 세컨드라인 동료에게 짧게 떨궈주는 역할을 병행합니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는 중원 세컨드라인에서 박스 안으로 타이밍 합류하는 세 번째 러너 유형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많아집니다. 라치오는 후반 승부처에서 공격의 무게중심을 하프스페이스로 옮기며 차카니의 컷신과 바시루의 침투를 동시에 가동하는 전술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이 과정에서 센터백을 묶어두며 공간을 열어주고 양 풀백이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혀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라치오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 라인을 더 깊게 밀어넣으며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점유하는 압박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라치오가 후반 하프스페이스를 얼마나 날카롭게 공략하느냐와 베로나 수비가 그 패턴을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베로나는 지오반의 역습과 브라다리치 전진으로 초반 변수를 노리겠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윙백이 올라간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이 동시에 열리고 세르다르가 측면 커버를 나가면 중앙이 비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차카니의 컷인 풀백 오버래핑, 바시루의 세컨드라인 침투가 동시에 작동하면 베로나 수비의 마킹 우선순위는 쉽게 무너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베로나 수비는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며 라치오는 필요한 순간마다 하프스페이스를 찌르는 운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줄 결론. 후반 승부처에서 라치오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바르셀로나 vs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페드리가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 그리고 등을 치고 받아주는 연계 플레이까지 모두 가능한 완성형 스트라이커입니다. 페란 토레스는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자원입니다. 페드리는 강한 압박 속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나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측면에서 하피냐가 볼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끌어당긴 뒤 큰 전환 패스로 반대편의 라민 야말에게 연결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라민 야말은 1대1 돌파와 커트인 동작에서 이미 상위 레벨의 개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솔레이션이 형성되면 순간 스피드와 왼발 마무리로 수비 라인을 단번에 흔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 활용과 박스 안 마무리가 결합되며 바르셀로나의 공격 완성도는 오늘 경기에서 한층 더 높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조직적인 패턴과 정확한 킥 그리고 제공권까지 갖추고 있어 정지 상황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계속 압박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음바페, 호드리구, 벨링엄이 전방 공격의 핵심을 이룹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드리블 그리고 박스 안 결정력까지 겸비한 에이스입니다. 호드리구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타입입니다. 벨링엄은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박스 침투 타이밍과 피지컬을 앞세워 세컨 찬스 득점에서 강한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세 자원이 동시에 전진하면 중원 보호와 측면 커버가 함께 흔들리며 더블 피벗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전환과 세컨볼 관리가 늦어 정지 상황 안정감은 아직 완성형과 거리가 있습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전술 상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의 타깃 역할, 페란 토레스의 침투, 페드리의 전진 패스가 삼각 구조로 연결되며 공격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여기에 하피냐가 한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라민 야말에게 전환 패스로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오늘 경기의 핵심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민 야말이 1대1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숫자가 맞아도 매우 불리한 싸움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 파괴력은 뛰어나지만 동시 전진 이후 전환 수비 약점이 반복되고 있어 페드리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템포 조절에 점점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완성도와 측면 아이솔레이션 디테일에서도 바르셀로나 쪽이 더 안정적인 준비를 보여주고 있어 단판 승부의 작은 차이가 경기 흐름을 크게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전술 완성도 측면 아이솔레이션, 세트피스 디테일에서 앞선 바르셀로나가 경기 흐름을 천천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인터밀란 vs 나폴리.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올 시즌 경기당 2골이 넘는 득점력을 기록할 만큼 전방 화력과 전개 완성도가 모두 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 마무리뿐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연계를 도와주는 유형으로 전방에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핵심 축 역할을 합니다. 튀랑은 좌측 통로에서 속도와 피지컬을 앞세운 드리블 돌파 후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을 계속 흔들어줍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후 박스 근처에서 세컨라인 슈팅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입니다. 3백 뒤에서 윙백들은 넓은 폭을 책임지면서도 볼을 따내는 순간 곧바로 전진해 수비와 공격 전환 사이 간극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반 승부처 구간에 들어가면 인터밀란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상대 포백을 흔들고 특히 튀랑 쪽에서 낮은 크로스가 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 라인은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바렐라가 수비형 미드필더 옆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들어가면 수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도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종합하면 인터밀란은 안정적인 3백 수비를 바탕으로 라우타로 튀랑 바렐라 삼각 구조를 겹쳐 올리며 전후반 내내 압박과 위협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나폴리는 4-1-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포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1차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강한 공격력을 지닌 팀을 상대로는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노출해왔습니다. 루카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등지는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팀 전개 템포가 흔들릴 때는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폴리타노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중거리 슈팅 각을 만드는 패턴으로 위협을 노리고 데 브라이너는 이선 중앙에서 패스 시야와 킥 정교함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수비 전환 국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공간을 상대 이선에게 내주며 박스 앞에서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포백이 측면을 커버하기 위해 넓어지는 순간 중앙 센터백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를 혼자 메우느라 박스 앞에서 뒤쫓는 수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킹 전환과 세컨볼 정리가 불안정해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구조적으로 정리된 인터밀란의 공격 패턴이 나폴리 포백의 틈을 어떻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전반에는 인터밀란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중원 압박 강약을 조절하며 나폴리 빌드업을 특정 구역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폴리가 루카 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는 순간 바렐라가 이를 압박하거나 세컨볼을 선점하면 곧바로 라우타로와 튀랑을 향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튀랑이 왼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반복하면 나폴리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바렐라가 하프스페이스에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폴리도 대 브라이너와 폴리타노를 통해 반격하겠지만 인터밀란 3백과 중원 라인은 박스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튀랑 라우타로 바렐라 삼각 구도가 나폴리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크고 세트피스에서도 인터밀란이 제공권과 세컨볼을 모두 장악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밀란이 어느 타이밍에 골문을 여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한 줄 결론. 전술 안정성과 공격 구조 완성도에서 앞선 인터밀란이 후반 승부처를 지배하며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릴 vs 리옹. 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 위에 역동적인 이선 자원을 배치해 점유와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지루는 제공권과 연계에 모두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타깃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 등지고 버티는 움직임과 니어 포스트 침투로 수비 시선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에단 은바페는 빠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침투로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지루와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랄소는 릴의 에이스 역할을 맡은 이선 자원으로 전진 드리블과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뛰어나 수비 간격을 계속 벌려놓는 핵심 자원입니다. 릴의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에는 박스 앞을 촘촘히 보호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하랄손 쪽으로 빠르게 첫 패스를 공급하며 전방 출구를 엽니다. 지루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두면 에단 은바페와 하랄손이 주변 공간에서 볼 운반과 세컨 파이널 패스를 담당하며 릴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박스 앞 한쪽으로 집중됩니다. 특히 하랄손이 중앙에서 전진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릴은 순간적으로 4-2-4에 가까운 공격 스태거를 형성하며 상대 수비 블록이 정렬되기 전에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홈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릴은 전방 압박과 점유, 박스 앞에서의 마지막 선택까지 공격적인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더블 볼란치 운영에서 수비 밸런스 붕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트리아노는 전방 압박의 적극적인 스트라이커지만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있고 모레이라는 전진 능력은 좋으나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측면과 중앙 간격을 자주 벌려놓습니다. 톨리소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체력 기복과 전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날 때 수비 밸런스에 부담을 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최근 리옹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 압박 시 투볼란치의 출발 타이밍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 전진 압박을 나가면 다른 한 명의 커버가 늦어 센터백 앞 공간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한 번만 전진 드리블로 뚫리면 박스 앞에서 자유로운 슈팅을 허용하는 구조로 직결됩니다. 경기 흐름 요약. 이 경기는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를 보유한 릴과 중원 압박 타이밍이 흔들리는 리옹의 상성이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매치업입니다. 릴은 지루의 타깃 플레이, 에단 은바페의 뒷공간 침투, 하랄손의 전진 드리블이 삼각 구도를 이루며 리옹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루가 박스 안에서 버티고 에단 은바페가 측면과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는 순간 리옹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랄손이 중앙에서 전진 드리블로 파고들면 최근 계속 벌어지는 리옹 더블 볼란치 간격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릴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지루의 박스 존재감과 하랄손의 박스 앞 마무리를 연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사트리아노와 모레이라를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 커버 타이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히려 수비 전환에서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릴의 더블 볼란치는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볼을 따내는 즉시 하랄손에게 연결해 전진 드리블을 유도하는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중원 안정성, 그리고 에이스 카드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릴 쪽으로 기대값이 기울어지는 구도입니다. 한 줄 결론. 중원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릴이 후반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승률의 기본입니다. 구독은 내일 승부까지 이어집니다. 매 경기 가장 먼저 핵심 정보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경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